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1차 고사 때는 중국사 부분을 했었고, 이번에는 서양사, 2차 고사는 우리 서양사를 한번 다뤄볼 텐데, 그래서 우리 지금 딱 고대부터 다시 시작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거는 고대 아테네가 생각이 나겠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게요. 그래서 청동기 시기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음, 처음에 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나타난 문명은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에게 해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문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크게 이제 크레타 문명, 요거는 뭐 미노스 문명, 뭐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또 요 그리스 본토 이제 본토에서 발달한 미케네 문명 이제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 부분이 사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이런 거랑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꽤나 좀 친숙해야 되는데 친숙하지 않다면 뭐 이제부터 친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우리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뭐 역사에다가 도덕이랑 이렇게 같이 합하면 일주일 내내 우리 보고 있잖아요. 어, 근데 도덕은 뭐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괜찮지만 역사는 우리가 할 때 여러분들 제가 표정을 보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표정들을 제가 볼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 복습 영상을 여러분들이 뭐 꼭 보라는 거 아니에요. 보고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좀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크레타 문명부터 한번 보게 되면 에게해의 이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달했고요. 여기에는 조금 이제 여기는 섬이다 보니까 좀 자유롭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문화를 좀 가지고 있었고 뭐 유적은 이제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여기에 이제 그 미궁이 있었어요. 미궁. 그래서 라비린스라고 해서 그 미노타우로스가 이제 살고 있는 그 미궁 이 그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크노소스 궁전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요 미궁에는 이카루스 뭐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그 부자가 이카루스의 날개 요 그 스토리 있죠? 그 스토리도 또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미노타우루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이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러 왔던 테세우스에게 반해가지고 시를 건네줬던 아드리아네 그래서 아드리아네의 실타래 뭐 이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게 요거랑도 관련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요 당시 때 이제 바다라고 하는 거는 천년 요새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성곽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미케네에게 점령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에 반해서, 그리스 본토에서 발달했던 미케네 문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얘들은, 좀 성벽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상무적인 여러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은 이제 크레타를 섬을 점령을 해서 크레타 문명을 멸망시켰던 그런 애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좀 발달해 갔겠죠. 그래서 그리스 본토에서 이제 얘들 그리스 본토에서 봤을 때는 약간 동쪽으로 볼 수 있는 트로이까지 이제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게 바로 그 어, 헬렌이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파리스 왕자 그리고 또 여기랑 좀 또 이 전쟁이랑 아주 대표적인 영웅 한 명을 뽑자면 아킬레우스죠. 이제 아킬레스 건 할 때 그 아킬레우스 이제 이런 사람까지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건데 뭐 트로이 목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여자 한 명 때문에 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그리스 연합군이 그리스 본토에서 조금 더 이제 원정을 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동쪽으로 트로이 지역으로 이제 원정을 가서 실제로 여기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나게 번영을 누리고 있다가 돌연 갑자기 여기는 아직 청동기 문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앞선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던 철제 무기로 무장한 도리아인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돼요. 이게 기원전 한 1200년 무렵인데 요때부터 한 400여 년간 암흑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암흑기라고 해서 뭐 인간이 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인간은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분명히 살았을 텐데 뭔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았지만 알 수 없는 시대다. 그래서 그냥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라고 해서 암흑기라는 걸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생겨난 게 기원전 8세기 무렵쯤에 그리스 본토랑 지중해를 중심으로 폴리스라고 하는 정치 단위체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뭐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소규모의 도시국가 형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적게는 수백 명 단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뭐 2만여 명 정도 그리고 그래서 평균 한 5천 명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한 도시국가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하도 이제 중국사에서 막 100만 뭐 몇십만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인구가 뭐 얼마 안 되네 5천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당시로서는 뭐 그렇게 뭐 작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좀 소규모로 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 요 본토의 해안선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산악지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넓은 평야지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큰 정치 단위로 나타나기보다는 지형적으로 아무래도 산이나 이런 것들은 천년적으로 좀 방벽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그맣게 이렇게 뭉쳐서 도시국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각각의 폴리스마다 근데 대체로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되게 높은 지대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신전이나 성벽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낮은 이제 평야 지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어서 일반 이제 시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게 좀 특이한 게 정치적으로 독립된 자유로운 시민 공동체로 나타나는 각각의 폴리스가 이렇게 자유롭게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가 4년에 한 번씩 모였어요. 그래서 동족의식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열었는데 그래서 막 운동 게임하고 그러면서 막 친목을 다지고 동족의식을 확인하고 이런 거예요. 실제로 올림피아 제전에서 레슬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서로 죽일 때까지 하기 때문에 뭔가 동족의식을 확인한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경쟁이나 잔인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각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발전이 돼서 결국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으로 발전이 되었다라는 거 같이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폴리스의 요 이제 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테네 고대 이제 민주 정치 발달했던 그 아테네의 시민과 같은 범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말하는 시민은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민의 형태가 아니라 농지랑 노예를 소유한 남자예요. 성인 남자. 그래서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생산활동을 직접 하지 않고 노예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고대 아테네는 집정민주 정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헬레네스라고 불렀는데 뭐 헬렌 신의 후예다 이런 뜻이고 헬렌은 뭐 엘렌 뭐 엘린 요걸 이제 뜻은 뭐 햇살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헬레네스라고 불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알렉산드로스 할 때 헬레니즘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폴리스들이 정말 많았지만 우리가 볼 거는 딱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테네 같은 경우는 해안에서 좀 발달했던 애고, 그리고 스파르타, 우리 스파르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굉장히 강인한 전사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는 산간지대에서 좀 발달했던 애들인데, 아테네는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 발달하면서 좀 상공업이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달했다면, 스파르타는 산간지대에서 농업 이런 게 좀 발달했던 애들이고, 그래서 아테네는 해군이 이제 병력의 중심, 그리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이제 병력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치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테네는 집정 민주 정치가 나타났다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좀 군사적인 귀족정의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막 전쟁하고 막 이런 얘기 할 때, 우리의 민주정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정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테네는 요 민주정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 민주정치가 어떻게 하면 발달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아테네 민주 정치는 처음부터 갑자기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얘들도 처음에는 얘들도 왕정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러니까 1인이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독점을 하는 형태죠. 그런 형태에서 소수 이제 귀족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좀 귀족정의 형태로 가다가, 점차 이제 결국 민주정으로 발달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 한번 보려고 해요. 사실 요 민주정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평민이잖아요. 이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정치의 권한을, 참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가능했던 배경은, 해상무역도 발달하기도 하면서 평민의 경제력도 좀 좋아지기도 했고, 뭐 상공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거기에다가 평민들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해군으로서 되게 활약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직접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뭔가 목숨을 바치고 군대에서 막 활약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평민들의 권한이 되게 많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참정권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서 점차 이게 단순하게 얻은 거 아닙니다. 얘들도 막 보면 집회 같은 거 해서 막 시위하고 막 이래요. 우리한테 참정권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어렵게 획득한 것이었고, 요런 이제 요구를 점차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좀 있는데, 자, 먼저 떠올려야 될 사람은 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집정관이었던 솔론이 아르콘이거든요. 집정관이.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집정관이라는 뜻이에요. 집정관이었던 이제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평민들에게도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하자고 얘기해요. 이걸 이제 근권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 가지고 하는 이제 참정권을 부여한다, 이런 이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생각하면 재산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돈 많은 사람한테 참정권을 준다는 말이야? 이건 뭔가 되게 부정적인 의미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귀족들만 정치에 참여하는 요런 형태에서, 이제는 시민들에게도 드디어, 물론 이제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여되긴 하지만, 드디어 시민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솔론의 이 근권정을 아주 좋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드디어 시민들에게도 정치권을 참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클레이스 테네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요때부터를 민주정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게 요 사람 때 되면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다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독재자를 막을 수 있는, 독재자를 참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참주를 막을 수 있는, 추방할 수 있는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말 그대로 도자기 파편이란 뜻이에요. 도편은. 그래서 도자기 파편에다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막 써요. 그래서 이름 많이 적힌 사람을 10년 동안 추방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고, 이걸 이제 도편 추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부터를 이제 민주정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도편 추방제는 독재자를 방지하는 그런 제도였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정이 발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 이게 좀 연결이 우리 여러 가지 막 배우다 보니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는데, 클레이는 우리 점토잖아요. 점토. 그래서 도편은 도자기이니까 이걸 점토랑 도자기 연결시켜서 클레이스테네스, 클레이, 도편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정을 완성시킨 사람은 바로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페르시아 전쟁은 다시 다루긴 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좀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번영을 바탕으로 해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근기를 이끈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대한 일은 미네를 통해서 다 결정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 아테네 민주정치의 한근기를 이끄는 두 이제 수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첨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그걸 이제 추첨제라고 하고요. 다음에 공직에 참여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했어요. 이게 수당제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정치에 좀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공직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추첨제, 수당제 같이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일반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의 발언권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민주정치가 더 황금기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페르시아 전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리스가 있는 이 반도 옆부분에 에게를 건너서 이제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중동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아시아나 이쪽 지역. 자, 이쪽에서 이제 엄청난 대제국을 이제 당시에 갖고 있었던 게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서쪽으로 영역을 더 넓히고자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점차 성장하던 요 그리스도, 아테네도 이제 페르시아랑 결국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단순하게 이제 정말 뭐 대등한 전력에서 붙은 거라고 보긴 좀 어렵고, 사실은 훨씬 컸던 페르시아가 원정군을 보내왔고, 요걸 이제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니 그리스 연합군이 아주 처절하게 막아내던 전쟁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게 1차, 2차, 3차 정도 있었는데, 뭐 1차로 이제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뭐 풍랑 때문에 뭐 실패했다,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차 때는 페르시아군이 한 20만 정도, 뭐 많게는 50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는데, 그리스 연합군이 막아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요 이긴 전투가 바로 마라톤이라고 한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였고, 그래서 요 전투에서 승리한 걸 이제 알려주려고 병사가 겁나 뛰어요. 이겼지만 계속 이제 다른 애들이 쳐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그래서 요걸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뛰어갔는데, 그걸 거의 한 40km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거리가. 그래서 요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마라톤 대회. 마라톤은 42.195죠. 42.195인데 실제로는 마라톤
요때 병사가 뛰었던 거는 요 정도 거리는 안 되고 한 40km 정도 되지 않았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걸 알리고 나서 죽어요. 그만큼 사람이 한계치 이상으로 운동 능력을 발휘했다가 죽음을 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3차는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엄청난 황제였던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왔고, 요때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이제 육지에 들어와서 딱 이제 조그만 협곡 같은 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때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을 포함해서 상백명의 이제 정예부대가 전원 전사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300이라고 하는 영화고, 사실 300이란 영화는 저는 좀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스케일도 크고 좀 잘 다루긴 했는데, 실제로는 300이나 나중에 300도 후속작도 나왔었거든요. 여기에서 너무나도 서양 중심, 그러니까 유럽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 페르시아를 굉장히 야만적이고 거의 뭐 짐승처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괴물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인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시선이라든지 그리고 이 전투를 바라볼 때도 너무나도 유럽 중심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보는 내내 조금 불편해요. 되게 불편할 정도로 너무나도 유럽 중심적인데도 이런 전투를 다룬 영화가 사실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재밌어요. 짜증나게. 그래서 저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300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19금이에요. 자, 그리고 전사를 하긴 했지만 그리스 요 아테네 애들이 해전에 뛰어났기 때문에 해전에서 결국은 승리를 해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막아내는데 성공을 해요. 그게 이제 3차. 그래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요 이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원정에 실패한 거지, 페르시아가 뭐 나라가 망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자신들의 모든 뭐 전력을 쏟아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원정 왔다가 실패했을 뿐이고, 그리스는 아주 처절하게 막아낸 것이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페르시아는 아직도 너무나도 건재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그리스 애들, 폴리스 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동맹을 맺어요. 그게 이제 델로스 동맹인데, 요 중심이 됐던 게 바로 이 해전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아테네였고, 그래서 아테네가 요 델로스 동맹이란 걸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동맹을 하게 된 계기로 엄청나게 제국화되게 돼요. 아주 큰 나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막 점령하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스파르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스파르타 생각하면 굉장히 강인한 전사의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스파르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 배경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앞서 봤던 도리아인 기억납니까? 그 도리아인, 소수의 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정복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소수의 지배층이 개인이 아주 강력한 전사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무적인 이런 성향도 나타나고 아주 엄격한 군사 통치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게 스파르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얘들은 아무래도 군사적인 뭐 귀족정 이런 형태가 좀 나타나긴 했지만, 얘들도 중대사는 미내에서 결정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스파르타는 아주 강력한 군사 통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집단 생활, 7살부터 30살까지 이제
집단 생활, 군대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 군사훈련을 하게 되는데, 30 이후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뭐 정기적으로 집단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계속 집단 생활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자, 그렇게 이제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일단 그 나라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아테네가 제국으로 점차 커져가는 걸 굉장히 불편했어요, 스파르타가. 그래서 자기들도, 요, 아테네에 대해서 대항해서 하나 동맹을 맺게 돼요. 그걸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제 델로스 동맹이 있다면, 반 아테네죠? 그런 애들이 중심이 돼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동맹을 맺어요. 그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고, 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랑 그리고 스파르타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붙은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아테네랑 스파르타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랑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붙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3차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우리 비교 한번 했었고, 일단 1차 때는 그렇게 한경기를 이끌던 페리클레스가 뭐 패스트 때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정확하진 않지만 전염병이 걸리게 되면서 병사해요. 그래서 일단은 휴전을 맺고 좀 그리스가 조금 찌그러집니다. 아테네가. 자, 그러다가 이제 2차에서 아테네가 대반격을 하려고 시칠리아 원정을 갔는데 괴멸당해요. 그래서 아테네가 자랑하는 해군이 한번 무너졌고, 3차가 사라졌네요. 자, 3차 때는, 이것도 안 고쳤구나, 내가. 3차 때는, 결과적으로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스파르타 중심의 체제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아테네가 약간 점령당한 속주의 느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됐던 거는, 사실은, 아테네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페르시아가 이 스파르타를 좀 서포트를 해줬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가능했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테네랑 스파르타의 둘 다 힘이 좀 떨어진 상태예요. 그 와중에 새롭게 성장했던 애가 테베라고 하는 애입니다. 테베. 그래서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거기에 또 테베까지 좀 가세하게 되면서 요 삼국의 경쟁이 좀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하면서 더더욱 이제 힘이 빠지던 상황에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요 그리스 여기에서 북부에서 되게 좀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있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게 결국 다 정복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인물이고, 요 아들이 바로 알렉산드로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알렉산드로스는 다음에 할까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럼 알렉산드로스는 우리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